자, 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입니다. 전통의 강호, 포드가 결국 테슬라의 혁신 앞에 완벽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하드웨어 표준을 장악해버린 테슬라의 소름 돋는 생태계 확장부터 스스로 법과 경찰을 통제하며 거대한 독립 왕국을 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도시근황, 그리고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준비 완료 소식과 시장을 파괴할 8천만 원대 가성비 사이버 트럭의 등장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포드의 엄청난 결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동차 산업의 역사에서 하드웨어의 표준이 테슬라로 통일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포드의 최고 경영자인 짐 팔리가 2026년 2월 18일 포드의 3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테슬라의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대거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포드가 사실상 백기토항을 하고 실용적인 생존 전략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포드는 전기차를 한 대 팔 때마다 꽤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핵심 기술을 테슬라 방식 그대로 따라가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가 캐스팅입니다. 기가 캐스팅이 뭐냐면 마치 붕어빵을 틀에 넣고 한 번에 구워내듯이 자동차의 거대한 뼈대를 거푸집에 넣고 한 번에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140개가 넘는 자잘한 부품들을 일일이 용접해서 조립했는데 이제는 그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조립 과정을 단순화해서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48V 아키텍처의 도입입니다. 자동차 안에는 수많은 전선이 핏줄처럼 얽혀 있는데요. 기존 시스템 대신 48V 전원 시스템을 표준으로 쓰면 이 복잡하고 무거운 배선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짐 팔리는 테슬라로부터 받은 48V 설계 문서를 포드 팀원들에게 직접 나눠주면서까지 이 효율성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전기차 충전 규격인 NACS, 이 나스식 충전 규격이 북미의 표준이 된 것처럼 이제는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설계와 제조 공법까지 테슬라 방식이 전 세계 업계의 표준으로 굳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더해서 아주 흥미로운 향후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량의 뼈대인 기가 캐스팅과 혈관 역할인 48V 배선이 테슬라식으로 만들어지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포드 차량에 이식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포드는 과거에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규격을 가장 먼저 채택해서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적이 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포드가 테슬라의 FSD를 돈을 내고 가져다 쓰는, 즉 라이센스하는 첫 번째 주요 업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포드의 이번 결정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테슬라가 개척한 고효율 하이테크 제조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실내 디자인을 파격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 내용인데, 한마디로 테슬라를 정조준한 현대차의 과감한 변화입니다. 새롭게 포착된 차세대 아이오닉 5 테스트 차량을 보면은 실내가 현재 모델보다 오히려 테슬라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바로 화면과 버튼인데요. 기존에는 운전대 앞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테슬라처럼 중앙에 커다란 화면 하나만 딱 배치하고 여기서 에어컨 같은 공조 장치와 차량 조작을 모두 제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 유럽의 안전 규제나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은 운전 중에 터치 스크린만 조작하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물리 버튼을 다시 살리는 추세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오히려 정반대로 테슬라식의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선택한 겁니다. 물리 버튼을 없애버렸죠. 이런 과감한 선택의 배경에는 현대차의 차세대 운영체제인 플레오스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이 시스템은 마치 스마트폰을 쓰듯 아주 부드럽게 작동하고
진보된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즉, 물리 버튼이 없어져서 생기는 불편함을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성능과 똑똑한 인공지능 음성 제어로 다 덮어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자동차가 하드웨어 제조 중심에서 완벽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이른바 SDV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변화는 중앙 화면뿐만 아닙니다. 운전대 양쪽에도 테슬라처럼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동그란 스크롤러 버튼이 들어갔고요. 문을 열 때도 제네시스 G90 같은 최고급 차량에만 들어가던 전자식 푸시 버튼을 적용했습니다. 조만간 출시될 테슬라 모델 Y의 부분 변경 모델과 정면 대결을 하기 위해 차세대 아이오닉5의 고급스러움과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판매 중인 아이오닉5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주행 거리를 늘린 84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테슬라 슈퍼차저를 쓸 수 있는 NACS, 나스식 충전 포트도 이미 도입을 했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발빠르게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모델을 준비하는 걸 보면 기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세대 아이오닉5는 2027년이나 2028년형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이번엔 자율주행 기업들에게 아주 아쉬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부문 웨이모와 관련된 뉴욕주 소식인데요. 당초 뉴욕 주지사인 캐시 호컬은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 완전 무인 상업용 로보택시, 즉 차 안에 안전요원 없이 온전히 시스템이 알아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택시 서비스를 허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법안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존 택시 기사님들과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 운전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거센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택시 노동자 연합이라는 단체에서는 로보택시가 들어오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이 단체의 대표는 웨이모가 뉴욕시 외곽 도시들을 먼저 공략해서 운전자들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비판하면서 이번 철회 결정을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웨이모 차량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아이와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기도 했었죠. 결국 주의회와 대중교통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주지사도 이 제안을 예산안에서 빼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웨이모 입장에서는 꽤 뼈아픈 타격입니다. 웨이모는 2026년 말까지 미국 전역 20개 도시에서 일주일에 100만 번 이상 유료 운행을 하겠다는 아주 공식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댈러스나 덴버 같은 다른 도시는 물론이고 런던 등 해외 진출도 하고 있지만 상징성도 크고 거대한 시장인 뉴욕에서의 상용화가 막혀버렸으니 확장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도 뉴욕의 그 맨해튼이나 브루클린 같은 곳에서는 뉴욕시 교통국의 허가를 받아서 웨이모가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때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운전석에 사람이 타 있는 상태고요. 운전자가 아예 없는 완전 무인 상업 서비스는 당분간 뉴욕에서는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웨이모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주의회와 계속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네요. 이번 일을 보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일자리 문제나 정치적인 합의라는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뉴욕처럼 노동조합의 힘이 세고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곳에서는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넘어야 할 규제 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 다음은 일론이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인데, 스페이스X가 텍사스주에 만든 기업 도시인 스타베이스가 이제 완벽한 자치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법원과 경찰서까지 직접 만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원래 공장을 하나 세우면 그 주변의 도로나 치안, 재판 같은 행정 업무는 그 지역의 주 정부나 카운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시나 군청 같은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세워진 지 1년도 채 안 된 스타베이스는 이미 자체적인 자원 소방대를 운영 중이고요.
건축 허가나 소방 규정 검사도 외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트타임 판사와 검사, 법원 서기를 두는 지방법원을 세우는 조례안까지 시위원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다음 달 회의 전까지 후보자를 찾을 계획인데 정식으로 2년 임기의 판사가 임명될 때까지는 스타베이스의 시장이 판사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하네요. 게다가 자체적인 스타베이스 경찰서 신설도 추진 중입니다. 원래는 인근 카운티의 보안관을 고용해서 순찰을 돌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아예 스스로 경찰력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이 경찰서가 완전히 세워지는 데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네요. 자, 그럼 왜 굳이 스페이스X가 이렇게 도시 행정 시스템까지 직접 다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폭증하면서 치안이나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타베이스에는 현재 약 58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남텍사스 로켓 공장과 발사장이 있다 보니 이곳을 드나드는 그 주요 도로인 그 고속도로에 하루 7,000대가 넘는 차량이 지나다닌다고 해요. 실제로 텍사스 법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은 2025년 한 해 동안 경찰 출동이 420건, 화재 출동이 180건, 응급의료 출동이 140건이나 있었고 교통사고도 353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스타베이스가 워낙 외딴 곳에 있다 보니 기존 그 카운티 경찰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전담으로 관리해주기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게다가 앞으로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가 급증할 텐데 일정이 잡히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로켓 발사라는 게 엄청난 첨단 기술이 들어가고 보안과 안전이 생명이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의 가구 소득도 높고 부동산 가치도 오르면서 공공안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진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 우주 비행 시설처럼 중요하고 위험성이 따르는 곳의 안전 통제를 외부 기관에 맡겨서 일 처리가 늦어지는 걸 일로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스페이스X의 시간표와 기준에 맞춰서 도시를 직접 철저하게 통제하고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스타베이스는 단순한 공장 단지를 넘어서 일론이 구상한 대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기업 도시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사이버캡, 즉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가 가로막던 가장 큰 규제 장벽 중 하나가 마침내 허물어졌는데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CC가 테슬라의 무선 충전 시스템에 대해 아주 이례적인 특별 승인을 내렸다는 소식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테슬라가 UWB, 즉 초광대역이라는 무선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무선 충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바닥에 있는 수신 장치와 땅바닥에 있는 충전 패드가 딱 맞게 일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충전 효율이 뚝 떨어지고 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GPS나 블루투스로는 이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한 주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초광대역 기술을 쓰면 아주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해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 규정상 이 초광대역 기술은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기술에만 쓸 수 있고 전파 방해 우려 때문에 야외에 고정해두는 시설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FCC가 테슬라에게만 특별히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의 시스템이 주차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만 켜지고 평소에는 블루투스로 위치를 찾다가 차가 코앞에 왔을 때만 잠깐 켜져서 위치를 맞추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차가 충전 패드를 덮고 있어서 전파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 다른 통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안전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플러그 없는 완전 자율 충전을 위해 무려 5가지의 혁신적인 기술 특허를 녹여냈어요. 첫 번째는 고속 충전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 전압 변동을 부드럽게 제어하는 기술이고요. 덕분에 기기 손상 없이 25kW급 이상의 초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고전력을 보낼 때 생기는 전자파 노이즈와 누설 전류를 거의 0으로 만드는 기술로 깐깐한 FCC 규제를 통과한 1등 공신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기발한데요. 충전 패드 위에 동전 같은 이물질이 떨어지면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테슬라는 비싼 카메라 대신 충전 패드 내부에
회로 기판 전체를 거대한 온도 센서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열 변화만 감지되어도 즉시 전력을 끊고 차를 다른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테슬라의 기존 400V 전압 시스템 차량과 사이버캡 같은 최신 800V 차량을 무선 충전기 하나로 모두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 변환 회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차가 약간 삐뚤어지게 주차되거나 짐이 무거워 자체가 낮아졌을 때 소프트웨어가 1000분의 1초 만에 상황을 파악해서 스스로 전압을 조절하고 심지어 차의 서스펜션을 낮춰서 밀착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식은 단순히 무선 충전이 된다는 걸 넘어서 사람이 직접 선을 꽂거나 주차를 똑바로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는 진정한 로보택시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2026년 JD 파워 미국 전기차 소유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부문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싹쓸이 했습니다. 자, 모델 3가 1000점 만점에 804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요. 모델 Y가 797점으로 2위, 그리고 BMW i4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5년 하반기에 미국 연방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량은 줄어들었지만 기존의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조사가 시작된 2021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차를 처음 산 사람들의 96%가 다음 차도 무조건 전기차를 사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충전 인프라의 개선 덕분인데요. 특히 테슬라의 자사 고속 충전소인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다른 브랜드 전기차에도 개방하면서 전체 시장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 차주들 역시 넓어진 충전 환경에 잘 적응하며 만족도가 상승했고요. 또한 프리미엄 전기차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내 잡음이나 조립 불량, 소프트웨어 오류 등이 크게 개선된 점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엔진과 배터리가 같이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오직 배터리로만 굴러가는 순수 전기차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엔진 오일 같은 내연기관 유지 보수 비용과 번거로움이 존재하지만 순수 전기차는 이런 비용을 완전히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보조금이 없어져서 시장이 잠시 주춤한 것처럼 보여도 전기차 자체의 품질과 충전 환경이 좋아지면서 실제 차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서 테슬라가 굳건하게 업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화제를 돌려서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엄청난 가성비 모델이 등장했는데요. 테슬라가 기존보다 가격을 확 낮춘 59,990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만 원 초반대에 듀얼 모터 4륜구동 신규 트림을 출시했습니다. 자, 기존 프리미엄 모델이 약 1억 원이 넘는 79,990달러였잖아요. 한 번에 2,600만 원 정도를 확 깎아버린 거예요. 가격 때문에 사이버 트럭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소식이죠. 더 놀라운 건 가격은 낮췄지만 핵심 성능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한 번 충전으로 약 523km를 달릴 수 있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제로 100도 4.1초로 상위 모델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테슬라는 어떻게 이렇게 원가를 절감했을까요? 바로 승차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 에어 서스펜션 대신 튼튼한 코일 스프링을 놓고 실내에도 고급 가죽 대신 직물 소재를 썼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있던 화면을 과감하게 빼버렸고요. 고급스러운 패밀리카 느낌보다는 현장에서 막 쓰기 좋은 작업용이나 개인용 차량에 딱 맞게 실용적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물론 325kW급의 엄청난 빠른 고속 충전 기능이나 야외 짐칸에서 가전제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콘센트 기능은 그대로 살려줬어요. 2019년에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처음 발표했을 때 약속했던 가격이 5만 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지금의 6만 달러가 거의 그 수준에 맞춘 셈이죠. 테슬라가 결국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는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인 4680 배터리의 대량 생산 수율이 이제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가성비 모델 출시로 사이버 트럭의 도로 위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빠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